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던 순간 휴대폰 화면에 고모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영아, 잘 지내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어색하게 눈치를 보는 말투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식어가듯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넌 어쩜 먼저 전화 한 통을 안 하는 거니?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고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꿀을 바른 듯한 애써 만들어낸 다정함이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음색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무언가를 부탁하려 들 때면 언제나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식당 안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민영아! 어제 네 고모부가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 예약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들어보니 의사 가족들한테 싸게 해주고 그런 게 있다며.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장암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아프다는 말 앞에서는 차마 냉정해질 수가 없었어요. 비록 고모와의 관계가 편치 않았지만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대답은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는데 고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정말 기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민영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니네 병원 말고 서울에 있는 병원도 알아봐 줄 수 있니? 의사끼리는 서로 연결되고 그런 게 있다며. 그 순간 도리를 생각하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나 우리 병원이나 매 한 가지거든요. 실력은 다 똑같은데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면서 애써 참았던 감정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 낫지 않겠어? 우리 병원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의사나 지방에 있는 의사나 배우는 건 똑같은데 다를 리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버지도 이 병원에서 위암 수술 받으셨는데 아주 잘 되셨어요. 근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식당 안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니, 네 고모부가 영 불안해해서 말이야. 그 말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고모는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쪽에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알아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기 민영아! 잠깐만 기다려봐! 고모가 뭐라 말을 이어갔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기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신경 자체가 무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과 피를 나눴다는 사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선 저는 무작정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을 때 가고 싶은 곳이 딱 한 군데 떠올랐어요. 아빠가 있는 곳. 차는 저절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빠가 좋아하는 한우 스테이크 전문점이 보여 급하게 차를 세우고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된 음식을 차 뒷좌석에 넣은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빠 가게 앞에 차를 세웠더니 유리문 너머로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벌떡 일어나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웬일이야?
오늘 쉬는 날도 아니잖아. 아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 아빠 좋아하는 스테이크 포장해 왔어. 아빠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아빠 딸 의사인데 이 정도는 매일매일 사줄 수 있거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의사가 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맞다. 내 딸이 의사였지. 아빠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아빠가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가게 안에 가득 퍼져나갔는데요.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포장해온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이제는 편히 살라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야지. 그리고 여기 자주 오면 비린내 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오지 마. 의사 선생님 몸에서 비린내 나고 그러면 되겠어? 아빠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도 예전에 여기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걸 뭐. 이제는 비린내가 익숙해. 아빠 냄새 같아서 오히려 좋은걸? 제 말에 아빠가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에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빠 또 눈물 흘린다. 다 큰 어른이 맨날 울면 사람들이 놀린다니까.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우리 딸을 만난 거야. 이번에는 아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드렸는데요. 비 오듯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도 아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인생도 참으로 기구하다면 기구하기만 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던 길, 혼자서는 결코 헤쳐나올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참으로 신기했던 것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누군가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었거든요. 그 순간마다 신이 잠시 머물다 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잠시 어둡기만 했던 제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제 삶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첫 걸음마를 배우던 그 시절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홀로 저를 떠안고 생활고와 싸워야 했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이라곤 작은 전셋방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손바닥만한 그 공간이 우리 모녀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편치 않았는데요. 고모가 호시탐탐 전세금마저 빼앗아 가려고 기회를 노렸다고 했어요. 아빠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갚으라며 엄마를 압박했다네요. 엄마가 워낙 순한 성품이다 보니 고모는 엄마를 만만하게 봤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지켜내야 했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고모와 맞섰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따져 물었다고 했으니까요. 품속에 안긴 어린 딸을 위해 엄마는 처음으로 미친 사람처럼 나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고모는 괘씸하다며 연을 끊어버렸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 모녀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전셋집 하나만 겨우 지켜냈을 뿐 당장 생활비도 없었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주인집 할머니께 맡긴 채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인집 할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를 돌봐주셨다고 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할머니께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했어요. 괜찮다는 할머니의 말씀에도 매달 조금씩이나마 돈을 드리려 애썼다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할머니 역시 혼자이므로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이다 보니 엄마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셨던 것 같았어요. 그곳에 사는 내내 전세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을 정도로 할머니는 우리에게 각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지금도 주인집 할머니를 친할머니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뵙고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무언가가 존재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지금의 아빠를 소개해 주셨어요. 생선가게를 꾸려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평소 엄마를 딸처럼 여겼던 할머니 눈에 아빠가 딱 들어왔던 것이죠. 아빠도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답니다. 딸 둘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채 끝없는 슬픔 속을 헤매야만 했답니다. 그 이후 아빠가 시작한 것이 생선가게였다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다 보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네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정신없이 일만 하셨답니다. 그즈음 생선가게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할머니는 곧장 엄마를 그곳에 소개해 주셨답니다. 두 분 모두 사별의 아픔을 겪었으니 서로 기대어 위로하길 바라는 마음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분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고 마침내 재혼을 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아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제게도 드디어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무척이나 자상한 분이셨어요. 엄마와 제게 한없이 다정했거든요. 함께 지낸 세월 내내 두 분이 다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금슬이 좋으셨어요.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 조용히 스치는 눈빛, 그 모든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해 엄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게는 무서운 일이 연달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슬픔을 채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던 중 뒤늦게 소식을 들은 고모가 나타났거든요. 고모라고 해봤자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보니 그저 낯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망연자실한 채 있던 아빠를 노려보며 고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민영이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쪽에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보내면 살 수 없다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다시피 애원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런 아빠의 부탁에도 고모는 냉정했어요. 쇠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제 손목을 붙잡고 말했거든요. 민영이는 우리 핏줄이니까 우리가 데려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알아보니 호적상으로 민영이를 입양을 안 했으니까 그쪽이랑은 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핏줄인 우리가 데려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늘에서 우리 오빠도 마음 편히 지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절차를 전혀 몰랐던 아빠는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엄마가 없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모 손에 이끌려 아빠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점점 멀어지는 아빠의 모습이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아빠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계셨습니다. 고모네 집에 갔던 그날부터 제 삶은 달라졌어요. 고모가 아빠에게 연락조차 못하게 막았거든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빠라니 누가 아빠야? 그 사람이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아빠는 무슨 놈의 아빠야?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 줄 알기나 해? 네 엄마 앞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그 인간이 가로채고는 쥐꼬리만큼 주더라니까. 네 친아빠였어 봐. 그랬겠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이니까 그런 거지. 암튼 그 사람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고모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리운 날이 많았습니다. 고모 집에서 지낸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집을 떠날 때 아빠가 몰래 지어주었던 돈을 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얼마 뒤 정류장에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빠의 숨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곧장 달려왔지만 그 행복한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아빠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까지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고모네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고모가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 사람 찾아가면 또다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이번에는 그 사람 깜빵 가야 할 건데 그럼 좋겠어? 고모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고모가 제 휴대폰 번호를 아예 바꿔버렸기에 아빠도 제게 연락할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어느 날 고모가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커봐, 내가 뭐라고 했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 네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해? 네 엄마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산다고 하더라. 네 엄마가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넌 우리한테 평생 감사하게 생각해. 그나마 우리가 핏줄이니까 너를 데리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으면 지금처럼 살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보나마나 보육원에 보냈겠지. 그날 고모 말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빠에게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두 번 다시 아빠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실감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를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고모네 집에서의 생활은 그 상실감을 더욱 짓눌렀어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거든요. 고모는 저를 조카가 아닌 식모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떠야 했어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가면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주방에서 밥 차린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반찬을 접시에 담고 수저를 넣으며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학교를 다녀와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고모가 이것저것 시켰거든요.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는 가스라이팅을 하듯 입버릇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우리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항상 고마워하면서 살아. 네.
고개를 숙이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고모네 집은 단독 주택이었어요.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니죠. 공간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전에 제가 쓰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 옆으로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따지고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거나 집안일을 할 때만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 외의 시간에는 2층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모네 가족들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저를 찾을 때도 고모는 2층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전화만 걸었습니다. 제게 휴대폰을 준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저 객식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 편하고 좋았습니다. 2층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밤 늦은 시간까지, 아니 새벽까지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불을 켜놓고 있으면 고모가 전화로 잔소리를 했기에 작은 스탠드를 책상에 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 스탠드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말했던 어른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이 제 생일날 스탠드와 문제집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뒤에도 선생님은 문제집을 구해주며 공부를 독려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빌미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학교 행사가 있으니 민영이가 늦을 거라는 등 그런 빌미 말이죠. 덕분에 저는 고모의 눈치를 덜 보며 학교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고모는 선생님 눈치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마다 누군가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집 할머니, 아빠, 그리고 담임 선생님, 그분들의 배려가 쌓여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넣었는데요. 선생님은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계셨어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용기를 내어 고모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기 전이었지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고모, 곧 대학 합격 발표가 날 것 같은데 혹시 합격하면 첫 등록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 대학? 그러니까 네가 대학을 간다고? 네, 선생님이 합격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디 학교 갈 건데? 땡땡대요. 무슨 과를 갈 건데? 의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뭐? 의대? 너 지금 의대라고 했니? 학원에 과외에 그렇게 고생한 우리 현선이도 의대는커녕 겨우 대학 들어갔는데 네가 의대에 간다고? 고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걸로 지원했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합격할 거라고 했다는 거지? 네. 고모가 비웃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선생이란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자기가 뭔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암튼 합격한다고 해도 우린 그런 돈 없으니까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네가 의대에 가면 내 손에 창을 지진다, 창을 지져. 의대라는 곳이 개나 소나 다 가는 곳인 줄 알아? 말이 계속 이어졌고 쏟아지는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로 취업이나 해서 은혜 갚을 생각해.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된 거지. 양심도 없이 어디서 대학 얘기를 꺼내고 있어.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취업이나 해. 고모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대학에 보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촌 언니가 어학 연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사촌 언니가 신이 나서 어학 연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던 고모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고모는 제가 대학에 가지 않기를, 바로 취업을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얼마 뒤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해야 할 순간 마음 편히 웃을 수조차 없었어요. 고모에게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께 등록금을 부탁한다는 것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또다시 부탁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오래된 책을 뒤적이다가 책갈피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집어들었는데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린 제가 함께 웃는 사진이었어요. 행복 가득했던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재혼해서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산다고 했지만 어쩌면 대학 등록금 한 번 정도는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빠의 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겨우 울음을 삼키며 숨을 고르는데 아빠가 다시 말했어요. 민영이니? 민영이구나. 아빠, 나 민영이야. 전화해서 미안해. 코끝이 찡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전화한 게 뭐가 미안해? 잘 지냈어? 전화해줘서 고맙다. 아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눈물을 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결혼해서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급해서 연락했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빠 입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뭐? 결혼을 하다니? 누가?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아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너무 급해서 연락했어. 참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선 만나서 얘기하자. 아빠가 그 근처로 갈 테니까 만나자. 다음날 정말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 사이 훨씬 늙으신 것 같았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 있었거든요. 아빠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는데요. 토닥이는 아빠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조용히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고모에게 들었던 말 중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빠는 재혼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제 연락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네요. 대학생이면 이제 어른이 된 거니까 나한테 연락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연락 올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재혼했다는 거짓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빠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거기다 네 엄마 사망 보험금도 내가 가져갔다고 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때 당시 네 고모가 민영이 너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증거로 사망 보험금을 전부 내놓으라고 했거든. 대신 너를 끝까지 보살핀다는 조건으로 각서까지 쓰고 그 보험금을 전부 넘겼던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고모는 보험금 때문에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돈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빠가 중간중간 고모를 찾아가서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빠가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네 엄마가 보험금을 꼬박꼬박 넣었던 이유가 혹시나 혼자 남겨줄 너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 그랬으니 그 보험금이 너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줬던 건데 그토록 힘들게 살았는지는 몰랐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거든. 거기다 남도 아니고 핏줄인 고모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말이야.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고 저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조용히 그곳을 나왔어요. 편지를 발견한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 돌아와! 애써 키워놨더니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나 돼?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 말에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엄마 보험금 이야기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안 그러면 고모부 회사 홈페이지에 고모랑 고모부가 한 만행을 전부 알릴 거니까요. 협박이라면 협박이었습니다.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고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옥 같았던 그곳을 나와 아빠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대학 학비를 기꺼이 대주셨어요. 저는 틈틈이 아빠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고요. 그렇게 조금씩 예전에 밝았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빠 곁에서 다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늘 곁에서 응원해 주셨기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의사가 된 후에도 저는 종종 아빠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비린내와 함께 아빠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아빠가 여기저기에 제 자랑을 했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행복해 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빠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아빠는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께도 늘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품질 좋은 전복과 갈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곤 하셨거든요. 가끔은 선생님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따뜻한 웃음소리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줬습니다. 주인집 할머니도 잊지 않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거든요. 이제 많이 연로해지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에 매일이 감사했고 소소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고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모는 이런저런 부탁을 늘어놓았어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물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왔거든요. 오랜만에 마주한 고모는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고모, 제가 전에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조금의 예의라도 남아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 사망보험금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달라고 해도 내줄 돈이 없어.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거든. 고모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사촌 오빠가 사업한다고 허구한 날 돈 가져다 써서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네 고모부는 대장암이라고 하는데 네 사촌 언니 때문에 보험도 전부 해약해서 보험도 없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험을 해약했다는 말에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언니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다니요?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분노와 한탄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미친 것이 어학연수 갔다가 애를 만들어 왔어. 근데 누구 애인지도 몰라서 우리가 키우고 있거든. 거기다 애가 혼혈이라 이래저래 머리 아파 죽겠다니까. 고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 미친 것이 글쎄 혼인 빙자 사기까지 당해서 또다시 임신을 하고 돌아왔지 뭐니. 그 남자가 재벌이라고 했다는데 재벌이 미쳤다고 그 미친 것이랑 결혼하자고 했겠어? 그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며 내 카드랑 네 고모부 카드 전부 훔쳐다가 현금 서비스에 카드 깡까지 해서 전부 그 남자한테 줬다는 거야.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니까.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며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민영아, 네 고모부 수술해야 한다는데 도와주면 안 되겠니? 고모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고모가 제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 저를 식모처럼 부린 일, 아빠의 만남을 막은 일, 그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가 되어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 뒤로 저는 고모네 가족들을 외면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병원에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고모가 악을 쓰며 저를 비난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을 고민하다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태라고 건넸어요.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고모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곧 등이 굽어진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시절에 고모가 진심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사랑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모질게 굴지만 않았다면 저 또한 이런 앙금이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